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윤정도의 Y라는 코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들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끝부분에는 윤정도의 노하우, 수익률 대회 10여 차례 우승한 윤정도만의 투자 비법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들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첫 번째 순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에 5개월 만에 안착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강세를 띠는 요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내외적인 요인들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100여 장이 넘게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인데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의 고점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나스닥의 월봉 차트는 2000년도에 IT 거품 났을 때의 가장 고점,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15년 만에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미국 쪽의 증시 역시도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 부분을 단행하고 있죠.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앞으로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고점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국 지수도 역시 고점을 뚫어주고 있는 행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 맞닥뜨려지면서 그동안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 소식인데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라인에서의 추세 부분이 여전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 쪽의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준율 인하와 함께 이번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양회 기준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이 일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글로벌 증시를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의해서 국내 증시도 지금까지의 디커플링 현상을 탈피하고 동조화돼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보여드린 중국 증시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중국 쪽의 경제적인 동향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쪽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시장 쪽에 속해 있죠. 브릭스 시장을 선진 지수가 쫓아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내외적인 악재 요인, 호재 요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 국내 증시의 강세 부분 연동돼 있는 거고요.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부분이 악재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양적 완화 부분이라든가 혹은 미국 쪽의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호악재가 겹쳐져 있는데 어찌됐건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 부분은 긍정적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로존 등의 양적 완화, 유로존,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의 양적 완화 부분도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특히 유럽 쪽의 유로존 쪽의 양적 완화 부분은 3월부터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이 구조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업이 됐던 부분은 언제입니까? IMF 이후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주회사로 이렇게 변천 과정이 있었죠. 거기에 배당 성향도 조금씩 개선시키면서 어찌됐건 간에 2007년도 기준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선 겁니다. 그 이후에 약 8년 동안 멈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부에서 강하게 표출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정책 부분이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 대한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중국 차트 멀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쪽의 고점이 2007년도입니다. 이쪽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섰어요. 글로벌 증시는 2003년부터 올라섰고요. 연동성이 없었죠. 2005년부터 올라섰을 때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부의 재분배라는 그런 정책 하에 굉장히 강한 랠리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고점 라인을 뚫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에도 뭐 국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일부 어떤 부분이죠? 옆에서 곁다리로 나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게 대응하시다가 또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뭐 확대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 부분이 유동성 강화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더라도 중국 증시조차도 사실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으로 해석한다면 24개월 만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연간치죠. 7.4% 수준으로 멈춰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중국 경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주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적으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부분은 사실은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파워포인트 만들 때 이렇게 뭐 어떤 분의 얼굴을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들이 좀 잘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2014년 8월,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오픈을 했을 때, 7월 달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는 증권 거래세 부분을 인하해 주어야만 시장이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주총 시즌이죠. 주총 시즌에 M&A와 배당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배당 부분을 조금 괴리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배당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배당 뭐 다 잘 아시죠?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액면 배당률은 말 그대로 액면가 5,000원 대비해서 뭐 5,000원을 배당한다라고 했을 때 100% 배당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시가 배당률은 삼성전자 시가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고요. 200만 원 대비해서 5,000원 배당을 했다라고 친다면은 2.5% 수준의 배당뿐이 안 되겠죠. 2.5%도 안 되겠네. 0.25%인데 조금 제가 수치를 잘못 적어왔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가 배당률과 액면 배당률은 좀 차이가 있다. 이 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니까 좀 인식을 또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이란 무엇인가? 배당 성향 부분은 많이 들으셨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만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당기순이익분의 배당액 곱하기 100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순이익을 냈을 때 그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을 얼마만큼 하느냐, 몇 퍼센트 하느냐. 100만 원 순이익 냈으면은 뭐 16% 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16만 원 배당을 한다. 이러한 배당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약간 가중치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13년 대비 14년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15년도 기준의 배당 성향인데 정부에서 배당을 늘리겠다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배당 성향이 줄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중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전에는 그냥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기준만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열사 부분까지. 그래서 배당금은 멈춰 있는데 오히려 증가는 했죠. 증가했는데 밑에 분모 부분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성향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배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이제 조금씩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4대 그룹의 주요 주주별 배당금입니다. 복잡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외국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 올해 그 4대 그룹 상장사의 그 외국인들에 대한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배당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3조 8천억, 그러니까 약 34%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뭐 연기금이나 그리고 총수 일가 뭐 이런 쪽으로도 배당이 다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게 배당금이 증가한 건 맞는데 일단은 이렇게 외국인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많다 보니까 국부 유출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아모레 G라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죠. 정부 정책의 효과입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다 긴 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정책 영향으로 엄청난 상승 탄력이 나왔었죠. 뭐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외국인들이 송금한 연간 배당액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주주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런 부분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뭐 수치가 많고 글씨가 작은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설명이냐면 제가 2000년부터 해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운받아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배당 성향 배웠죠. 순이익 부분 중에서 배당을 얼마만큼 하느냐 부분인데 예전에는 배당 성향이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배당 성향이 전체 기업 배당 성향이 좀 줄어 있는 혹은 정체돼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에 배당이니까 2013년 회계연도 기준이 되겠죠. 그때 기준에 1.1이라고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1.05 정도 됩니다. 1.05 반올림에서 1.1로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조금 성향이 확대가 돼서 이 배당 수익률이 1.37 정도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좀 낮은 상태이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나는 거냐면 효과 부분보다 앞서 말씀드릴 부분은 과세제도 부분을 다시 손봐서 배당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일본 쪽의 내용 나중에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1년도에 폐지를 했다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2001년도에 폐지를 하게 되면서 15%의 과세 부분이 세율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율도 확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보율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의 재분배, 그러니까 가계소득으로 재분배를 해서 경기를 또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현재 경제팀이 이어지는 순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사내 유보 과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폐지가 됐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배당을, 이익이 많이 났는데 배당을 별로 안 하고 그냥 회사만 가지고 있다. 그럼 대주주만 좋잖아요, 사실상. 회사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부분을 이제 폐지하다 보니까 유보율 자체가, 평균 유보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는 사회에 환원해라. 이것을 좀 강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유동성만 가지고 시장을 2000포인트까지 이끌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 다시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가중 평균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뭐 16%, 18%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정부기관,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정부기관 및 기업 배당 추이인데 밑에 것이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이제 정부 출자기관이고요. 출자기관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뭐 상장돼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부 지분이 50%, 자본금의 50% 이상이면은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정부 출자기관, 이렇게 나눈다. 요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2020년까지 40%로 증가를 시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한다는 것은 세수 효과도 있고 시장도 구조적으로 개선을 시키겠다. 그럼 배당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의 주요 공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인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타당치가 있고 근거가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배당 성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입김도 세지는 시점에서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염두를 내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해외 종목,
실제 종목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사례인데 이것도 너무 길죠? 너무 길죠? 오늘 방송 끝나면 또 새벽까지 무료 교육방송을 또 진행해야 됩니다. 815TV에서 교육방송 통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짧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2대1로 액면 분할, 실질적으로는 주식 분할입니다. 주식 분할 단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당 8센트에 배당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액분하고 그러니까 주식 분할하고 배당까지 했는데도 유보율도 좀 낮아졌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애플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애플 내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쪽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주식 분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했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7대1로 주식 분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또 상승. 이 부분이 나스닥의 5,000포인트를 견인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배당을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있는 한 배당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현금 배당 10순위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 금액 부분이 아니고 현재의 한 주당 지금 시세 대비해서의 배당률이죠. 시가 배당률이 뭐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지분이 10% 이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배당주들 관심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화내실 거예요. 야, 남들 다 아는 내용이고 포털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무슨 교육이라고 하고 있느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배당주들의 관심을 언제 가지셨습니까? 일반적으로 9월경에 갔습니다. 9월경에 가지신 다음에 배당락을 받으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배당락 이후에 또 주가가 눌려있는 부분에서 3, 4월경에 또 배당주를 보는 그러한 시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왜?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강렬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배당만 높여라. 이게 아니죠. 보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제 3, 4월경에 배당주들이 다시 눌림목을 받는 그러한 시점부터 해서 연말까지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배당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당주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혼나죠.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시겠죠? IMF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주사로 계속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당에 대한 요인들이 정부에서 공고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수년 동안 눌림목을 받아왔던, 눌림목보다도 주가가 아예 바닥으로 내려왔었던 그러한 지주사 중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바닥을 탈피하는 그러한 지주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주사, 오늘은 GS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 이만큼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파워포인트가 사실은 100장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앞부분 시간 굉장히 너무 빠르게 막 진행을 해드렸죠. 그래서 막 정신도 없으실 텐데 저도 막 지금은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사실은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연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또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앞부분 시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시황에 이어서 종목, 업종군들도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표를 보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업종이죠? 건설업종이죠. 건설업종. 건설업종 지금 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뭐 놓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업종의 상승률이 29.63%다. 그게 지금 3월이니까 1월 저점 대비해서 29.63%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3개월 만에, 3개월도 아니죠. 2개월 만에 수익률. 거기에 이것이 과연 끝자락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 정부가 갖고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은 앞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기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건설업종 전체적인 지수 차트 놓고 보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부분은 대략적으로 대형사가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대형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60% 이상, 그리고 좀 덜 올랐다 하는 종목도 20% 이상씩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GS건설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요, 바닥 대비해서 어떻게 올라와 있죠? 1월 7일 저점 대비해서 61.21% 상승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어마어마하죠. 59.69%. 자, 현대건설 어떻습니까? 49.10%. 그나마 좀 못 올랐던 대림산업도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36.11%.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입니다. 19.9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뒷부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동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달러와 강세 때문에, 결제 통화 대금의 강세 때문에 유가 하락 부분에 일정 부분은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 자체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원화가 소폭의 약세를 지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수주했던 물량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가 수주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중동 경기의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 요인이 작년 상반기 또 하반기에 기대했던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관심을 좀 가지시자 말씀드렸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 건설사 도급 순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하고는 또 순위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한 번씩 훑어만 보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건설업종 부분 앞서서는 전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국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그 부동산 완화 정책을 2014년 8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기대 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라고 해서 밀려 내려왔죠. 저때 그 당시에 완화 정책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느끼실 겁니다. 어떤 게 있죠? 부동산 3법 통과.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잘 못 드려요. 뒷부분에 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가시적인 실질 정부 부양책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건설업종의 상승 탄력이 나온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 역배열로 놓여져 있던 구간에서 중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횡보 내지는 정배열 구간으로 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책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14년도 8월에 DTI라든가 그리고 LTV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를 못 가져가 버렸죠. 조금 더 강한 재료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이 2014년 12월 23일 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탄력 적용을 한다. 실질적으로 좀 폐지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그러면 국내 대형 건설사가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또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설 쪽만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도 놓고 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건설 쪽 부분도 중동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동, 야, 원유 유가가 하락해서 결제 통화 대금 달러와의 강세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 요인도 상당폭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그 중동 4개국 순방 부분에 쿠웨이트 지금 정상회담 끝냈죠. 이제 사우디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주게 된다면 실적 개선 폭도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제사절단 중에서 건설사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 가셨죠.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중동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뭐 충분하게 실적 개선폭 바닥에서부터 상승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 이러한 부분 있죠. 성과 부분 1번, 2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해요?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주를 놓고 보실 때 바닥 반등이냐 그리고 역배열 상태에 놓여져 있던 종목을 왜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배열 상태에서 이젠 돌렸다는 거죠. 얼마큼? 상당폭 중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기간 조정만 약간 나오고 그 승고르기만 지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일단은 첫 번째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 두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요인,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수급 부분의 개선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건설주들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선순위로 앞장서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였죠? 앞서 보신 것처럼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 탑픽 종목들 위주로 먼저 공략의 맥점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혜업종이라면 뭐 수혜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설주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기간 조정 혹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때 공략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두 번째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해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그런데 뒷부분의 파워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왜? 앞부분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종목이죠. 종목이고 어떤 비법, 이러한 비법을 통해서 내가 바닥에서부터 낚시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배우고 싶다. 캔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뭐 저급한 표현을 썼는데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그 무료 공개 방송 때 막 오세요. 교육 방송 때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거요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해머형 찾았는데 이 종목 어떻겠습니까? 혹은 상승장악형 지난주에 배웠는데 캔들 2개만 가지고 공략해도 이거 되겠습니까? 저보다도 좋은 종목을 다 발굴해 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또 공개 방송에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을 때 그 종목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좋은 또 수익률로 표출이 되고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끝까지 청취하셔서 오늘 또 알려드릴 캔들 패턴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스스로 꼭 포착해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걸쳐서 교육을 했던 캔들 부분에 대한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건설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건설주 한번 보죠. 월봉 차트 기준입니다. 주봉,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에서도 캔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장악형입니다.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 캔들 기준에서 신뢰도가 별 3개라고 말씀드렸죠. 별 3개짜리에 2개짜리 캔들 중에서 별 3개짜리는 상승 장악형뿐이 없는데 또 하락 장악형뿐이 없는데 건설주에서 그것이 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움직임 폭이 상당폭 나오게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상승 장악형이 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편입 구간입니다. HTS 혹은 포털에 검색을 해보세요. 상승 장악형으로는 뭐로 나와요?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반전의 신호이다. 어떻게 하라고? 어디서 사라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손절을 하라고요? 그걸 안 알려주잖아요. 그 부분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손절 구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도록 짧게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칠판에서 설명드릴게요. 칠판에서. 나중에 저 건설주에 대한 건설 지수입니다. 건설 지수에 대해서 월봉 차트 꼭 놓고 보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떴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떴으면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해머형의 기준이 됩니다. 바닥이니까 해머형이고 굉장히 강력하게 돌려줄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떴어요. 또 해머형이 하나 더 떴습니다. 이렇게. 그럼 원래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로 따지면 해머형의 매수 구간은 뜬 해머형의 몸통의 하단부터 해서 전 캔들의 몸통 상단까지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구간은 이 해머형의 위에도 꼬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윗꼬리는 무시하고 몸통과 꼬리 부분의 절반 라인을
어떻게 한다? 손절 구간으로 설정하자. 근데 아쉽게도 앞에 뜬 해머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절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근데 다시 해머형이 생기면서 어떤 모습이 됐어요? 다시 그려드리면 이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윤정두가 이 부분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드릴 것이냐? 우리가 변형형이라는 걸 배웠죠. 변형형. 다시 얘기한다면 이 부분의 캔들 부분은 이 해머형, 망치형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난주에 배웠던 상승 장악형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머형으로만 놓고 보시게 되면 편입 구간은 여기고 손절 구간은 여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상승 장악형으로 기준을 잡게 된다면 상승 장악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몸통 대 몸통, 캔들의 몸통 대 몸통, 그리고 캔들의 절반. 그죠? 그렇게 된다면 손절 구간이 이 정도로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낚시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낚시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기준점으로 이제 설립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인터넷 무료 방송 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림이 많고 오늘 배워야 될 게 또 상승 잉태 확인형이기 때문에 복습 부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약이 좀 많이 오르실 거예요. 왜? 이런 종목이 있었나 생각이 되니까. 건설업종 그렇게 해서 29.63%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대림산업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망청 떴죠? 망청 뜨자마자 어떻게 돼요? 매수 구간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설정해 드렸어요. 이 복습 내용 보시면 어떻게 편입한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손절 라인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상승률은 34.72%.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건설 월봉입니다. 월봉. 역시 뭐가 또 있어요? 망청 또 있죠. 해머형. 그렇게 해서 매수 구간 충분히 좋습니다. 월봉 기준에 2달을 매수 구간을 줬죠. 그리고 나서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46.461%. 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나중에 배울 샛별형이 일봉을 떴어요. 샛별형 뜨자마자 그 다음날 상한가가 버렸습니다. 대형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장악형.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예제로 편입 구간, 손절 라인, 상승률 바닥 대비해서는 46%. 자, 그 다음입니다. 제일기획의 주봉 차트. 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장악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이것을 해머형으로 인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장대 양봉, 변형형의 기준으로 일부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없다. 왜? 여러분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상승 장악형 혹은 해머형이 뜬 이후에 제일기획의 경우에도 편입 구간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손절 라인 드리고 40.62%. 조금 전에 보신 그 손절 라인도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해머형의 기준이라면 여기가 손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상승 장악형의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몸통의 절반 부분을 손절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40.62% 상승이네요. LG상사의 월봉입니다. 월봉 역시 마찬가지죠. 완전하게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편입 구간, 그리고 손절 구간, 그리고 83.92%. 배 아파 죽겠죠? 자, 동원 FNB를 보시면 더 화가 나실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35.52% 하락한 구간에서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상승 장악형이 떴어요. 야, 저렇게 먼 기간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니? 뭔 먼 기간을 보여줘? 이렇게 해서 한번 편입했더니 그다음부터 어디 매도 사인 나오고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 눈에는 캔들 기준에서는 매도 사인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지점까지.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상승률이 편입 구간들이고 손절 구간들이고 315%입니다. 조 단위가 넘어요. 이 종목 역시.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게 뭐예요? 시장 주도주, 수급 부분이죠. 6% 수준의 개인들의 물량이 뺏겨지면서 이러한 상승 탄력이 또 나왔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놓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지표까지 놓고 보신다면은 왜 이 수익을 못 냅니까? 이거요. 이런 종목 낚으시는 방법, 찾으시는 방법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지분율 이런 것도 포인트로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컴투스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들께 화요일에 상승 장악형 말씀드렸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교육 자료로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게 뭐 시가총액이 뭐 작습니까? 조 단위가 넘는 가장 대표적인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예요. 여기서 왜 못 샀어요? 지난주에 교육을 했는데 장악형이 뜨고 편입 구간이 이만큼인데, 교육 끝나고 나서, 지난주 화요일 교육 끝나고 나서도 편입 구간이 들어와 있는데요. 손절,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닥 대비는 얼마입니까? 바닥 대비 17.71. 야, 얼마 안 올랐다? 거래일수 8거래일입니다. 또 편입 구간 잡으면 10%대의 편입 수익률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오늘 교육 내용 알려드릴게요. 오늘 교육 내용은 1개짜리에서 신뢰도 3개짜리 뭐라 그랬어요? 해모형 있다고 그랬죠. 2개짜리에서 신뢰도 3개짜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승 장악형. 그러면 3개짜리 캔들에서 신뢰도가 별이 3개짜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놓고 보시면은 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승 인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그리고 하락 인태 확인형, 하락 장악형, 석별형, 석별 십자형.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양인데 뒤집어 놓은 거 혹은 고점에서 떴다, 저점에서 떴다. 이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3가지 유형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상승 인태형 하나만 해드립니다. 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상승 인태형 하나만 해드리는데 그에 앞서서 신뢰도 3개짜리. 자, 거짓말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도 3개짜리가 딱 하나 더 있다. 뭐? 동일 흑삼병형만 신뢰도가 3개입니다. 그냥 흑삼병형은 2개예요. 그리고 적삼병도 신뢰도가 2개입니다. 동일 흑삼병형만 3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은 언제든 무료 공개 방송해드리는 815TV 거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새는. 그리고 이거를 설명드리다 보면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전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하락 인태 확인형 고점에서 떴을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장악형 고점에서 떴을 때 왜 캔들 3개짜리 보여주면서 2개짜리 갖고 왔느냐? 이것의 연장선 상이 하락 장악 확인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하락 장악형. 자, 상승 인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똑같은데 위치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편입하느냐? 그리고 또 하락 인태 확인형은 언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느냐? 왜? 쭉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쭉 올라간 종목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알려드립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 상승하고 3거래일 캔들이 하락이 된 거를 확인하고 별 3개짜리 이게 나와서 전 1거래일의 시가 부분을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확정형입니다. 그렇게 되고 1거래일 몸통을 하향 돌파했을 때 그리고 2거래일 캔들 중심을 저항. 다시 얘기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원래는 2거래일을 기준 잡아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1거래일 잡으세요. 왜? 2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은 사실상 작죠. 작기 때문에 1거래일 몸통 큰 거에 절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전 차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 인태 확인형은 반대죠. 하락한 이후에 바닥에서 뜬 겁니다. 말이 빠르죠. 어쩔 수 없어요. 5거래일 이상 하락하고 3거래일 캔들이 상승 1거래일의 종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종가가 몸통 위쪽이죠. 몸통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1거래일 캔들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 2거래일 캔들 중심을 지지받아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2거래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1거래일의 몸통 중반.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오사가 뭘까요? 저도 이름을 압니다만 이거는 좀 안 알려드릴게요. 왜?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속이 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락 인태형 나오고 하락 인태 확인형이 떴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흐름 어떻게 됩니까? 밀려 내려오죠. 근데 대부분이 못 정리하세요. 왜? 올라갈까봐. 근데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를 돌리지 못하는 한, 이 몸통 중반을 돌리지 못하는 한 시세는 하락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고점에서부터 한 번 차익 실현 구간을 놓치시게 되면 39.95%. 또 문제는 여기서 들어가요. 또 낙폭과대라고. 그러는 흐름 없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중심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견눈으로 시계를 보니까 그나마 조금 시간이 있어요. 숨 좀 쉬고 천천히 해드릴게요. 땀이 다 나는데 D사의 주봉 차트입니다. 예? 내려왔어요. 이제는 중요하죠. 왜? 상승되는 종목을 이제는 잡으셔야 되니까. 그죠? 장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대 음봉 안에 조그만 히람이라고 그래요. 잉태. 예? 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밀려 떨어지려고 하면 이걸 원래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거를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나쁜 전문가잖아요.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지. 왜 이게 반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느냐. 자, 보세요. 장대 음봉이 떨어졌으면 일반적인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장대 음봉, 장대 항봉 나오면 그 다음날 뭐 더 가고 더 내려.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밑으로 깨져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도지 형상을 띄면 뛸수록 음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음집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캔들이 갑자기 커졌다는 거는 뭔가의 악재가 장중에 확 돌출됐다는 거죠. 그럼 더 깨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과도하다. 나 어저께 마실 나갔다 왔더니 주가 밀려 있어. 나 저점 편입 더 할래. 그러한 매수도 들어온 거고. 그리고 매도 세력도 야, 나는 여기서 좀 강도 있게 매도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격적으로. 그래서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거는 캔들 기준에서는 별 2개짜리 뿐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부분이 상승 잉태형 이후에 상승 잉태 확인형. 윤정두는 별 2개짜리 보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별 3개짜리 확인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2개짜리를 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어. 이날 사실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못 삽니다. 물론 2개짜리 확인하고 대기하고 있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시간 아깝게 보십니까? 그럼 이날 확정이 됐다고 치고 그 다음 날의 흐름부터 기준 잡아야 되겠죠. 쭉 상승률 172.40% 나와 있는데 매수 구간은요. 실질적으로는 뒷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됩니다. 3거래일째의 양봉. 이 1거래일에 캔들의 몸통을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 매수 구간. 확정된 이후에는 이 구간 라인들이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주봉 차트예요. 주봉에서 충분히 편입이 되신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보셔도 매도 사인은 어디 나오나요? 없죠. 이것이 캔들의 기본입니다. 3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건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현대건설, 왜? 엿대 싫어하시다가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보십시오. 여기만 또 박스를 쳐놨어요. 저희 연구원이. 멋진 애인데, 멋진 친구인데 16.32% 하락을 강조하고 싶었답니다. 물어봤더니. 자,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대형주에서 단기간에. 그리고 난 이후에 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 구간이 어디가 되느냐?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1거래일에 몸통의 상단 부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거의 음봉입니다. 음봉이 맞고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근데 이게 혹은 양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하여간에 이 음봉 기준의 상단.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이제 시가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시가 부분을 돌파하는 요 시점부터가 매수 구간. 그럼 3거래일째 이게 캔들이 확인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3거래일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꼬리 달린 부분까지 최대 폭. 꼬리 제외하고 몸통까지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정도의 강력한 반전 신호기 때문에 꼬리 달린 부분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기준에 캔들이 확인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매수 기회를 줬어요. 매수 기회도 안 주고 야 이거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윤정두 나쁜 사람이죠. 그죠? 두 번째 어디 또 매수 기회 줍니까? 이거 보셔야죠. 5에서 10거래일 하락 추세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늘려놓다 보니까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어찌됐건 살짝의 뭐 하락 추세였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음봉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람이 잉태형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서 돌리죠. 요 위쪽 라인이 매수 구간.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어디 매도 사인이 있나요? 여기 기준에서. 자 보시면은 손절 구간 이렇게 드리죠. 첫 거래일의 음봉의 절반. 첫 거래일의 음봉의 절반. 몸통의 절반. 그리고 나서 흐름. 뭐가 어려워요? 저는 이거보다 쉬운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캔들만큼. 네? 다른 거 뭐 보조지표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놓고 보시고요. 대우건설. 제가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왜 앞에도 강조드리고 뒤에도 강조를 또 드리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부분의 강세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50.63% 하락이죠. 이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되겠뇨? 음봉 떨어지고 나서 저점 형성.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5에서 10거래를 하락을 하고 바닥에 인식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돼야 되죠. 최근 거래일에. 그리고 나서 하람이, 잉태형이 형성이 되고, 확인형이 나오는데, 이야,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매수 구간, 주봉이잖아요. 주봉입니다. 이거 안 써있어요. 주봉이라고. 일봉에서 다 매수 구간 줬어요.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매수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 실질적으로 뭐 주봉 기준인데 어떻습니까? 더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평선 안 배웠고 갭을 안 배웠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봉 기준에 돌파갭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건설주들의 뭐 주봉 차트에 편입권도 나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죠. 그리고
보통 갭이 아닌 돌파 갭이 나와주고 대우건설은 그 이후에 급진갭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범위의 지금 뭐 주봉입니다만 최소 범위의 흐름에서는 돌파 갭 나온 시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일봉상으로. 그리고 급진갭 나온 시점.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급진갭이 나온 이후에 돌파 갭까지의 벌어진 구간. 그 구간까지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목표 주가 라인이 됩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면 더 강력한 또 시세. 그래서 지금 57.73%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떴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평선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봉 기준에서 이평선 부분에서 이평선의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숨가쁘게 지금 뭐 자료들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와, 이거 뭐 배운 것 같긴 한데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모르겠고 칠판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왜? 이거 칠판에 정리해서 매수 구간 설정 안 드리면요. 아이고 정신없어. 다음 주에 안 볼래 그러실 수 있어요. 알려드려야지. 아, 이거 괜히 뭐 종목 오른 것만 갖고 나와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몇 종목이요? 173개 종목이 작년 말 기준에 지금은 더 되겠죠. 그 종목분들 캔들만 놓고 잡으셔도 건설주들 다 잡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운 가장 기준이 뭐다? 자, 5에서 10거래일. 이거 5에서 10거래일 내리 빠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추세 부분이 하락 추세. 대신에 첫 번째, 이 캔들이 바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닥이 되고요. 다른 게 뭐 바닥이 됐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이게 바닥. 5에서 10거래일 하락 추세, 이게 바닥.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잉태형 하람이가 그 다음날 이 거래일째 봉이 도지명 가장 좋고요. 이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캔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거의 뭐 비슷한 크기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봉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음봉. 음봉이 크면 클수록 일반 음봉보다 그러면 평일 이 앞에 거래 대비해서 평상시 거래폭 대비해서 1.5에서 3배 정도, 3배까지는 좀 그런 거예요. 1.5배에서 2.5배 정도 수준? 요 정도의 음봉. 그러니까 음봉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면 더더욱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별 2개짜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쁘게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네. 이러면 별 2개짜리예요. 이거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가가 여기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시가가 여기 종가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요 기준점. 네? 요 기준점을 넘어가주면 이게 별 3개짜리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매수 구간 어디냐? 매수 구간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예? 매수 구간 여기. 그리고 여기 꼬리 달렸다. 그럼 요거까지. 그리고 손절은 어디냐? 원래는 요 기준점 제가 써드렸죠? 아니,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요 기준점 잡으십시오. 요거. 큰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1거래일의 몸통에 중단 라인을 하회를 하게 됐을 때는 그때가 손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캔들이 100여 가지 이상이 있다니까요. 캔들 패턴이 100여 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뢰도 3개짜리는 봉 하나짜리는 뭐라고요? 우산형, 예? 해머형과 교수형.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럼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잉태형이 아니고요. 장악형입니다. 장악형. 지난주에 배운 거. 장악형. 아, 여기 그림 그리기 또 힘들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봉이 감싸 안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3가지의 캔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배우신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그다음에 상승 장악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샛별형, 그리고 석별형, 그리고 샛별 십자형, 석별 십자형. 많다고요? 실질 패턴은 3가지입니다. 아시겠죠?